한때 미국 의존적 방산체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엔진 주권을 쟁취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선도하는 숨겨진 거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럽의 붕괴 위협과 나토의 결속력 약화라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의 방산 산업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유럽 동방전선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엔진 기술의 국산화 성공과 첨단 적층 제조 역량의 확보는 한국이 기존 서방 패권 국가들의 전략적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로써 한국은 더 이상 면허 생산국이 아닌 차세대 군사기술의 핵심 공급자로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한국의 행보는 군사적 역량의 비약적 향상을 넘어 국제 안보 질서의 재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밥질에 당한 나라가 끝내 스스로 엔진을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재계 터보 엔진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KF-21 사업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안고 있던 족쇄는 미국산이었습니다. 수출 때마다 매번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었고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전투기 수출이 북맹국의 규제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면 사실 걸림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엔진이 미국의 수출을 성공했다는 건데요. 최근 1700도 이상의 고열에서 견딜 수 있는 부품 소재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두산 에너빌리티 행보가 심상치 않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력 업종인 가스터비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투기 엔진 개발까지 동시에 시너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빠른 기술 발전에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발전에서만 적용되었던 대형 가스터빈을 처음으로 종주국인 미국에 수출하는 계약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은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는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닌 스스로 엔진 복립을 선택해 수출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3년 8월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자체 개발한 270메가와트급 바스터빈을 공급하고 240시간 연속적인 운전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5번째로 바스터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종주국인 미국의 380메가와트급 바스터빈 2기를 공급하는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기계공학에 꽂히자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가스터비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3년 국내 발전소에 바스터빈이 공급되어 상업용으로 가능한지를 성능으로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2013년 바스터빈 개발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세계 5대 가스터빈 제작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국내 발전소에 한정되어 바스터빈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였지만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에 진출하면서 프랑스와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5번째로 기록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방산 수출 부품 국산화 세미나에서 16.000파운드급 터보팬 개념 설계를 공개했습니다. 단순히 개념만이 아닌 개발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로 뒷받침된 청사진이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터보팬 입고 온도 목표 1650도 고온을 견디는 초내열 부품을 3D 적층 제조로 직접 만들겠다는 자신감과 냉각과열 소프트웨어 내재화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이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관로 막혔던 부분이 바로 재료와 제조 기술, 그리고 정밀 해석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번 공개는 상징이 아니라 본격적인 로드맵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거대한 가스터빈을 새로 제작해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380메가와트급 신형 제품을 미국 시장이 바로 수출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대기록인데 이러한 능력으로 두산이 보유한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소재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보통 대형 가스터빈을 주문하면 2년에서 3년 내의 생산 기간이 필요한데 두산은 1년 만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가스터빈에 대한 성능 검증이 확인될 경우 미쓰비시나 지멘스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독점하고 있는 전 세계 가스터빈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계약은 두산이 처음으로 거둔 성과로 2013년 가스터빈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첫 수출로 국내 물량을 공급하고 곧바로 수출까지 성공하면서 경쟁자들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사들이 한국산 가스터빈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김포 열병화 발전소에 설치된 두산 가스터빈이 벌써 15.000시간 가동에 성공한 뒤 성능이 입증되고 있으며 6기까지 추가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자 두산의 기술이 경쟁 모델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 시대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필수적인 전력 소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전력을 생산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바스터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외계사는 이미 수년간의 일감이 밀려 있어 빠르게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운영과 운용 유지 서비스에서도 두산이 현재 법인을 설립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제너럴 일렉트릭이 토종 기업으로 버티고 있는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산은 납기를 빠르게 설정했으며 철저한 납기 준수와 품질로 미 시장에서 지속해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스터빈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AI와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어 전력소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신생업체인 두산이 해외에 진수할 수 있는 유력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능만 검증된다면 경쟁 모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공급이 가능해 부속 물량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조선 산업이 최근 문제를 겪고 있듯이 바스터비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기반으로 전투기에 들어갈 터보팬 엔진 역시 가스터빈 내부에 다른 압축기와 터빈 블레이드가 똑같이 설치되며 항공용과의 차이점은 크기와 회전수를 활용해 전투기 엔진을 개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미국이나 영국 등 기존 엔진 패권들은 기술 이전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국맹국임에도 수출 허가와 부품 통제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해온 것입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지극히 상식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노골적인 미국의 규제 때문에 KF-21 수출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면허 생산국이라는 중간지대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을 지키는 비용 절감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두산이 내놓은 1650도급 목표는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물론 이미 1980도급을 구현한 F-35 같은 선두권 엔진과는 간격이 있지만 전투기 엔진은 단번에 최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냉각 및 코팅과 더불어 단결점 블레이드 같은 핵심 기술들을 안정적으로 묶어내고 실전 신뢰도를 쌓아야 합니다. 조사는 이미 발전용 H클래스 가스터빈을 국산화하면서 고온과 냉각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고 이를 항공으로 이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층 제조 전용 항공우주 품질 체계까지 갖춰 제조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적층 제조는 기존 가공으로는 불가능한 냉각 통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부품의 내구성과 정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쓰고 버리는 부품이 아니라 반복 운용에 강한 부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은 16.000 파운드 기본 추력 최대 24.000 파운드 목표라는 말이 공상도가 아니라 실전적인 수치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또한 직경을 F4와 같은 약 88cm 급으로 맞추겠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KF-21 블록 3 이후 엔진 교체 증개량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엔진이 바뀌면 사실상 새로운 기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어려운 작업이지만 외형 제약을 갖도록 설계한다면 조기 리프팅이 가능합니다. 이미 KF-21 초도 양산분에서 2028년까지 약 80개의 F4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조립을 통한 양산 라인을 돌리게 됩니다. 이 생산 리듬이 나중에 국산 엔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전환을 가속시키는 건 오히려 외부 변수들입니다. 수출 협상에서 반복되는 규제와 허가는 우리를 더디게 하는 대신 국산화의 명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유산이 제시한 1650도급 적층 제조 국산 소프트웨어는 블록 3단계에서 24.000 파운드급을 겨냥하는 로드맵은 더 이상 엔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외신들도 이미 한국의 엔진 자립의 다음 단계로 이동 중이라 분석하고 있고 북맹과 경쟁국이 동시에 우리를 설득하고 견제하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을 잡을 시기입니다. CNN과 제임스 디펜스 또한 최근 보도에서 한국의 가스터빈인 국산화 성과를 항공 엔진 자립의 전초라고 해석하며 아시아에서 독자 엔진 설계를 추진하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 정도뿐인데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 경쟁에 뛰어든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기술 제작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 항공 엔진 제작은 고온 합금 주조와 후가공 중심이었지만 두산의 세계 최초로 발전용 대형급 부품을 3적층 제조 방식으로 상용화했습니다. 이 경험은 항공 엔진에도 그대로 확장 가능합니다. 적층 제조는 단순히 부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조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내부 냉각 채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은 발전용 VT1 엔진 블레이드에서 냉각 유량을 15% 절감하면서도 출력 효율을 높이는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항공 엔진에서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면 더 높은 연소 온도를 견디면서도 연료 효율과 출력 밀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강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국내 연구기관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해석 소프트웨어 역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기존 외산 소프트웨어는 제한된 냉각 상관식만 지원해 베인과 블레이드 플랫폼이나 디스크 베인 캐리어 같은 특수 구조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발전용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엔진 설계에서 소프트웨어는 머리면서 눈과 같습니다. 재료와 제조가 아무리 뛰어나도 해석 단계에서 오차가 크면 엔진은 시험에서 바로 파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산 소프트웨어 확보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의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춘 핵심 성과입니다. 두산의 행보는 한국이 단순히 방산 완제품을 수출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은 독일, 일본, 미국과 R&D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미국 업체의 수출도 성공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우리 것만 쓰겠다는 뇌수용 자립을 넘어서 세계 항공엔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기회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해외의 주요 언론들이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국의 적층 제조 역량은 이미 발전용 분야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했고 이 기술이 항공 분야로 확장되면 글로벌 엔진 생태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연일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사실상의 시한부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조만간에 러시아의 마술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개 연구소도 아니고 정식적인 국가의 정보기관마저 5년 이내로 유럽 한복판이 전면전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6개월 내 국경 지역에서의 국지전, 2년 내에 접경 국가와의 전쟁을 거쳐 결국에는 전 유럽에 걸친 대규모 전쟁이 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유럽 각국은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국방력을 받아듬는 데마저 시간 제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거 이미 해낸 유일한 국가가 있는데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 진작 한국 손을 잡지 않고 무했느냐며 비웃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유럽 국가들은 이제야 한국이 내려주는 동아줄을 잡겠다고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유럽의 군사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에서는 EU가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하게 될 특별방위기금 1.29조 원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미국 뜻에 따르든지 미국 없이 혼자 싸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고 최후 통첩을 날린 트럼프입니다. 결국 젤렌스키는 미국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다시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백기를 들어버렸는데요. 전쟁은 조만간의 평화협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동의하건 하지 않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주변 나라를 침공하더라도 유럽은 돕는 동 마는 동 할 것이며 미국은 단순 변덕만으로 목숨줄을 좌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전쟁으로 확실해져 버렸습니다. 즉 나토의 결속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러시아 견제만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군사동맹인 나토는 알고 보니 거의 위지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위기를 의미했는데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야심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러시아의 푸틴이 대통령을 유지하는 동안은 이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최소 10년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을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범죄였는데요. 처음에는 단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계획이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길고 긴 소모전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인력과 장비를 소모했고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며 창고에서 썼던 2차 대전 물자까지 꺼내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다른 나라를 또 건드릴 만큼의 국력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유럽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탄탄한 결속력을 갖췄으며 나토군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여러 국가가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러시아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런 결속력이 사실은 전부 허상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는데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끝까지 망설이다가 매우 소극적인 지원만을 제공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느린 속도였는데 원인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천연가스 수요를 유럽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나서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시작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존망은
이들에게 있어서 천연가스 공급처를 돌리는 수고만도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지원을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그전까지 방어하기조차 버거웠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소모전을 강요할 수 있을 만큼의 물자를 제공해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런 지원이 또 끊어져 버렸고 우크라이나는 물자 없이 다시 버프가 떨어진 상태로 한순간에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유럽에 전해지는 무기는 수량도 적고 형편없었던지라 미국의 지원 수준을 결코 대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 나토의 어떤 국가라도 이런 똑같은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동맹국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다른 국가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 가장 덜 아쉬운 나라부터 골라서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라면 국력 보충에 걸린다고 여겨지던 10년의 시간도 이런 전제 조건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러시아가 EU나 나토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나라 하나하나를 갖게 격파하는 구도가 된다면 당장 6개월 내에도 침공할 여력이 생깁니다. 5년이면 유럽 한복판에서 전면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방정보 DDIS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러시아는 나토가 군사적으로 약화되었거나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다고 인식할 경우 유럽 내 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의 지역전쟁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특히 미국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을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러시아가 나토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DDIS의 최신 위협평가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와 맞물려 나온 것입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동시에 여러 국가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거나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갱신된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6개월 내에 인접국과 국지전을 벌일 수 있으며 2년 내에는 발트해 지역에서 지역전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내에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유럽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것이 일개 전문가나 연구소 단위가 아니라 덴마크의 국가정보기관에서 나온 분석이라는 점에서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납니다. 실제 국가적 위험 요소로 분류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유럽 국가들한테는 매우 촉박한 시간 제한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국방력을 재건하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인데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자체적인 국방 기술력이나 생산력 기반이 미비하고 그걸 프랑스와 독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프랑스와 독일조차도 지금은 자기들 장비를 갖추는 데에만 급급한데요. 심지어 오랜 군축의 영향으로 거기에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미드에게 무기를 도입받기만을 기다리는 국가들에게는 아예 아무런 계약도 없습니다. 5년 내에 유럽 국가들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무장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유럽 자체 역량으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유럽 밖에서의 힘을 빌려온다면 이것도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과의 방산 빅딜을 성공시켰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첨단 무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납품 속도만 유지된다면 내년에 K9 전량을 인도받게 될 예정이고 천무 역시 벌써 90대가 조기 납품되었습니다. K2 전차도 마찬가지로 조기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노후된 PT-91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손을 잡은 것만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도 동시에 자체적인 국방력을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계약 과정에서 정권이 맡기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폴란드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의 납기에 놀라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폴란드에서는 4월 중으로 K2 전차의 2차 계약을 맺을 예정인데 심지어는 현지 생산 이후 수출까지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슬로바키아가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EPLV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슬로바키아는 독일에서 레오파르트를 구매하려 했으나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인해 포기했고 가격과 성능을 타협해 스웨덴산 경전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바 있죠. 그러나 근래의 상황으로 봐서는 스웨덴한테서도 5년 내로는 물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해 K2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사례를 본 유럽 국가들은 이제 한국과 직접적으로 손을 잡는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도 한국은 강력한 성능과 빠른 납기에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 문을 두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턱을 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이유는 프랑스나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과의 정치적 연관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5년이라는 제한 시간이 생겨버린 이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최대한의 실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나토라는 동맹체로 벗어나 한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끼리 군사동맹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 언론에서는 나토의 불확실성에 지친 발트 3국이 이미 한국 무기로 재무장을 끝마쳐가는 폴란드와 함께 새로운 군사동맹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의 마수가 다음에 뻗칠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들인 동시에 적어도 한 가지씩의 한국 무기를 도입해보니 국가들이기도 한데요. 나토라는 공동체가 더 이상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라 여겨 자기들끼리 뭉친 군사동맹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EU 국가들도 본격적인 각자 도생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알아서 찾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산업이 붕괴된 대부분 국가들한테 있어서 그건 한국이 될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데요. EU 국가들은 최근 2027년까지 정해둔 방위비를 일찌감치 받아낼 정도로 안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EU가 새로 방위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폰데라이언엔 위원장은 회원국들이 평균 GDP의 약 1.5%만큼 국방비를 늘린다면 6.500억 유로 하나 약 997조 8.280억 원에 가까운 재정 여유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유럽을 위해서는 최대 8.000억 유로 하약 약 1.228조 5.8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EU 국가들의 향후 방위비 예산 총액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은 한국보다 나은 선택지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미 성공적인 재무장을 마친 폴란드라는 선례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신규 특별 예산의 상당 금액이 한국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곧단 없던 유럽도 여러 상황이 겹친 끝에 한국의 협력을 구하게 되는 모습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끝나겠지만 앞으로 한국 방산의 성장은 오히려 더더욱 가속을 받아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진 자립과 유럽 동방전선 재구축이라는 하드웨어적, 지정학적 도약을 이루어내는 동시에 미래 전장 환경에 필수적인 다영역 통합 역량을 급진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전략적 변수이다. 현대 전쟁의 양상이 전통적인 육해 공영역을 넘어 사이버 공간, 우주 영역, 그리고 정보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확장되면서 한국은 이 새로운 전장의 규범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무기체계의 디지털화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개념의 한국적 이식을 통해 전력 증강의 질적 도약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우주 영역에서의 역량 강화는 한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최우선 순위로 격상되었다.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 사업의 성공적인 궤도 진입은 한국군에게 독자적인 감시 및 정찰 능력을 부여하며 기존의 미군 자산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찰위성에서 확보된 고해상도 정보는 지상군의 킬체인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탐지 식별 결심 타격으로 이어지는 타격 사이클을 단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군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이 체계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은 K방산 무기 체계들 간의 데이터 링크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며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 기반 자산의 확보는 한국의 전략적 종속성을 해소하고 독자적인 작전 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기틀이 된다. 사이버 영역에서의 대응 역량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전 사령부의 역할을 정보 방어에서 능동적 사이버 공격 및 반격 능력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 국방부의 통합 억제 개념과 궤를 같이 하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지역 패권국들의 사이버 공세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기능한다. 특히 AI 기반의 자동화된 위협 탐지 및 대응 플랫폼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지능형 위협을 실시간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방어의 속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AI 기반 시스템은 LSAM이나 패트리어트와 같은 고고도 방어 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미사일 방어 작전의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한국은 미래 전투 환경의 핵심인 유인 무인 복합 체계 구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KF-21 전투기의 블록 3 개발 로드맵에 포함된 무인 편대기 개발은 유인 조종사가 위험 지역에 진입하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위험 분산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이 무인 편대기들은 일부에서 언급된 국산 터보팬 엔진의 파생형을 탑재하여
기존의 미국산 드론 시스템이 가졌던 상호 운용성 및 수출 규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점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한국이 미래 전쟁의 핵심 교리인 분산형 치명성과 신속 적응성을 주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결국 한국의 다영역 통합 전략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서방 동맹국들과의 연합 작전 능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면서도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장하는 전략적 이중 구조를 완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한국은 기술적 자립과 동맹과의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미래 전장의 헤게모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과감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대한민국에게 해양 통제권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생명선과 같다. 과거 연안 방어 해군에 머물렀던 한국 해군이 이제 대양 해군, 즉 전략적 투사 능력을 갖춘 청색 해군으로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 경제적 필연성의 발로이다. 이는 단순한 함정의 크기 확대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해양 안보 질서 재편에 참여하겠다는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경항공모함 사업과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사업은 이러한 해양 전략 전환의 핵심축을 이룬다. 경항공모함 사업은 단순히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한국이 국제 분쟁 지역 또는 원거리 해상에서의 지속 가능한 군사력 투사 역량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과 같이 한국의 에너지 및 물류 공급망이 집중되는 핵심 병목 지점에서의 해상 안보를 자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외교적 차원에서 CVEX는 한국을 국제 평화 유지 작전 및 재난 구호 작전의 주도적인 참여국으로 격상시키며 영내외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연합 작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진다. CVEX의 존재는 잠재적인 해상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하며 지역적 갈등 발생 시 한국이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KDDX 사업은 한국의 정밀 해상 전투 능력의 정점을 보여준다.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구축함은 기존의 이지스함보다 진화한 통합 마스트 기술과 한국형 전투 체계를 탑재하며 스텔스 성능과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특히 이들 함정에 탑재될 예정인 국산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주변국 해군력에 대한 압도적인 비대칭 우위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KDDX의 핵심은 전투 정보의 자율적 통합에 있다. 독자적으로 개발된 전투 관리 시스템은 3부에서 논의된 우주 및 사이버 자산과의 실시간 연동을 통해 함정 단위를 넘어 해상 작전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MDI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영내 해양 분쟁 발생 시 한국이 미국의 지원 없이도 고강도 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 자립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장보고 3급 잠수함 배치 완료는 해양 전략에 숨겨진 카드를 완성한다. 특히 배치 2, 배치 3 잠수함에 적용되는 AIP와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은 잠항 시간을 극대화하고 국산 SLBM을 탑재함으로써 한국에게 제2경능력에 근접하는 전략적 억제 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북한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 내의 전략적 경쟁국들로 하여금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극도의 신중함을 기하도록 강제하는 전략적 계산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처럼 CVX, KDDX, KSS-3로 대표되는 한국의 청색 해군 비전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해상 통로 확보라는 실리적 목표와 함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사 능력 확보라는 외교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다층적 안보 전략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현대전의 승패는 속도와 도달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최정점에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대한민국은 1부에서 논의된 엔진 기술 자립, 3부의 다영역 통합 능력, 그리고 4부의 해양 투사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극초음속 순항 및 활공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전략적 타격 패러다임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무기 증강을 넘어 한국의 억제 전략을 공격적 억제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기능할 것이다.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저고도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기동이 가능하여 현재 존재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한국이 추진하는 극초음속 사업은
특히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과 극초고온 환경에서의 소재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크램제트 기술은 일부에서 두산이 확보한 고온 내열 소재 및 적층 제조 기술의 항공 엔진 분야 확장이 극에 달하는 지점이며, 이는 민수용 가스터빈 기술이 첨단 군사 기술로 수렴되는 기술 융합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기술의 완성은 한국이 기존 엔진 패권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고 차세대 항공 우주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는 한국군의 전략적 타격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기존의 킬체인 2 전술적 타격에 집중했다면 극초음속 무기는 30분 이내 전방위 핵심 표적 무력화라는 새로운 전략적 목표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국의 핵심 군사 및 지휘 시설에 대해 시간 민감형 타격을 극도의 정밀성과 신속성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적의 공격 위치를 사전에 봉쇄하고 공격이 시작될 경우 압도적 응징 보복을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 극초음속 전력은 해군, 공군, 그리고 지상군에 걸쳐 통합적으로 운용될 것이며, 이는 3부에서 다루어진 다영역 통합 개념의 최종 단계인 초연결 초고속 타격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완성시킨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차세대 감시정찰 위성 및 정밀 유도 기술의 발전을 통해 극초음속 무기의 치명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극초음속 비행체의 궤도 추적 및 목표물 업데이트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성능 위성 자산 및 AI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 모든 기술적 요소들은 결국 하나의 통합된 전략적 억제 시스템으로 수렴되며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비대칭 우위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은 단순한 군비 경쟁 참여가 아니라 자주 국방의 최종적 목표인 능동적 국가 주권 수호의 실현이자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다. 오늘날 한국의 국방 혁신은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적, 전략적 자율성을 쟁취하는 드라마틱한 서사입니다. 유럽의 방산 지형을 바꾸고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인 사이버와 우주까지 선도하려는 이 거대한 흐름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급진적인 행보가 초래할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최종적인 변화는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